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그럴시다. 들리시나요? 말을 예, 하는데 네. 줌에서 밑에 왜 원래 마이크에서 말하면 깜빡거려야 되잖아요. 에, 에. 네, 얘가 깜빡거리질 않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왜 저런. 이러지? 나 갖다 그냥 소리 들리시는 거죠? 그러면 예, 그냥 소리는, 안 네, 소리는 뭐, 들려요. 엥? 나는 들리는데? 안 들려요. 뭐야? 들려. 아, 안, 티정이 안 들려? 아니, 들려. 아, 네, 오케이. 뭐야. 이거 너무 오랜만에 한다고 다들 이러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어, 참, 그렇구만요. 아니, 뭐, 그, 날씨가 벌써 맛이 갔죠? 어, 저 네. 에어컨 저 닦아야 이제 돼. 벌써 네, 따뜻해져 버리고 반팔을 입고 다녔습니다. 네, 내일 비 온다고 하기는, 내일 비 와서 또 다시 온도가 내려간다고는 하는데, 그러네요. 이거 나름대로의 환절기이니, 또, 뭐, 그러지 마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사정과 거시기와 그 시기로, 굉장히, 지금, 녹음은 거의 한 달 만인데, 아마 이 방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오늘 기준으로 아직 전화도 편집이 안 됐거든요? 저희 지난주 너무 바빴어갖고, 음. 네, 뭐, 그렇습니다. 그, 저쪽에 이제 일을 달라고 하니까 일을 정말 미친 듯이 주셔서. 이쯤 되면 정직원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뭐, 하여튼. 그래서, 뭐, 조금 바빴고요. 지금, 뭐, 그중 하나는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얘기할 내용이기도 하고, 아마, 이거 나가기 전에 아마 리뷰가 올라갈 건데, 뭐, 하여튼, 뭐, 사실 녹음이기 중 아직 리뷰가 안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일단은 팔로우업부터 할게요. 팔로우업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그 애플의 EU 어드벤처가 아니라 뭐 하여튼 뭘 하고 있는지 뭐 준법을 위한 어드벤처를 뭘 계속 하고 있는데 이따가 사실 되게 큰 건 하나는 이따가 이제 탕콩님이랑 같이 얘기를 할 거고 뭐 뭔지 아시겠죠? 이 바닥을 잘 뭐라 그럽니까? 이 바닥 잘 아시는 분들은 뭔 얘기를 할지는 아실 텐데 뭐 그 얘기를 할 건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그 애플이 계속해서 뭔가 이제 조금씩 빗장을 풀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에뮬레이터를 허용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 EU뿐만 아니라 이제 이거는 전 세계 모든 앱스토어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불법으로 이제 롬 파일이나 이런 거를 불법으로 제공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말하면은 뭐 애매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롬 파일은 알아서 구하라. 뭐 사실 모든 에뮬레이터가 똑같죠, 사실은. 그건 그렇죠. 사실 예. 사실 저희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저 유자와 뭐 이런 애들은 사실은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이제 롬 파일의 그거에서 해서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고 뭐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네. 닌텐도의 첫 해를 맞아. 물론 이제 닌텐도가 좀 제가 처음으로 봤을 때 이제 닌텐도가 좀 이렇게 과민 반응해도 되나 싶은데 이제 저희가 그때 얘기했지만 뭐 스위치 같은 경우는 현세대 콘솔이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애플이 레트로 게임 콘솔 에뮬레이터라고 아예 그냥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이 레트로라는 말이 애매하죠. 그러니까 뭐 최소한 그거겠죠. 최소한 현재 지금 팔고 있는 게임 콘솔을 하지 마라라는 뜻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유자 같은 사태는 안 일어나겠죠. 아마도.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슈퍼 앱에 대한 좀 몇 가지 가이드라인이 추가로 생겼는데 이제 미니 앱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니 앱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카카오톡 안에서 뭐 이제 뭐 다른 앱들을 한다.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카카오 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티를 이제 카카오톡 내에서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한다 합시다. 뭐 저는 반대하겠지만 그렇게 하려면은 미니게임 정도 생각나네요. 예전에 그런 거 있었는데 윈도우 모바일 시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은 이제 이 슈퍼 앱에 대한 이제 규정을 좀 더 획일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아예 이런 기능들이 아예 앱 바이너리 안에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인즉슨 뭐냐? HTML5로 구현을 해라. 뭐 호스트를 알아서 하시든지 뭐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종의 왜 이제 뭐 그 우리가 저런 그런 우리나라 앱들 흔히들 하는 그 웹앱들이죠. 사실 그냥 그 말은 iOS 앱이라는데 열면은 그 결국 그냥 브라우저 띄우고 뭐 웹사이트 불러오는 애들 그런 거랑 비슷하게 하라라는 그런 게 있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게임 에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최근 어젠가 누가 벌써 올렸더라고요. 앱스토어에 이제 그 게임보이 어드밴스 에뮬레이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더라 이게? 제가 받아는 놨는데 아직 실행은 안 했습니다. IGBA라는데 뭐 근데 얘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대요. 뭐 광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트래킹을 한답니다. 그 말인즉슨 뭔가 광고 그런 걸 그럼 광고를 위한 트래킹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네, 사용 데이터랑 식별자랑 위치 추적을 한대. 위치를 정보로 수집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가지고 이제 저 광고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네. 그죠. 그 에뮬레이터 게임들이 위치 기반으로 뭘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쵸, 안 하죠. 뭐 할 게 있어요? 더 있어?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죠, 애초에. 뭐 그쵸. 그 당시에 혁신이라고 했다고 하면은 시간 베이스로 이벤트 하는 게 혁신이었죠. 그 포켓몬 골드 실버 뭐 금은 예. 때 이제 그렇죠. 예, 그 안에 이제 게임보이 팩 안에다가 이제 RTC랑 뭐 그걸 위한 코인 배터리 달아놔갖고 이제 뭐 그런 기능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또 다른 혁신이 있다면 이제 패러렐 케이블 같은 걸 이제 기기 2개 꽂아서 멀티플레이어 하던 그런 게 혁신이던 시절인데 위치 기반으로 뭔가 할 리가 없죠. 네, 뭐. 그래서 네, 뭐 이거는 아마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원래 이제 그 게임보이 어드밴스 그 이제 에뮬레이터의 그 본자가 있었거든요. 이제 이름이 GBA4 iOS인가? 그래서 그 개발자가 이제 이번에 원래 이제 알트 스토어라 그래서 이제 그 비공식 스토어가 이제 iOS 스토어가 있었어요. 이거는 저 개발자 쪽 그거를 이용해서 만든 건데, 뭐, 이게 아마 그 스토어 자체를 막 그 엑스코드로 컴파일 해야 되고 막 그럴 거야, 아마. 하여튼. 그런데 그분도 이제 그 요번에 EU 그거 풀리면서 이제 얼터넷 앱 스토어를 만든다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데 아마 그 사람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곧바로 이제 이미 만들어 놓은 GBA 그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앱스토어에 올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뭔가 좀 재밌게 흘러갈 것 같은. 네, 뭐 물론 또 뭐 안드로이드 쪽 사용자분들은 옛날부터 했었어요. 뭐 뿌잉뿌잉 뭐 하겠지만 뭐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디퍼 관련 아마 이게 진짜 최종 마지막 업데이트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업데이트인가요? 디퍼가 오토매틱이라는 뭐 회사에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 회사는 텀블러, 데이원, 이제 워드프레스, 포켓캐스트 이런 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그래서 비퍼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뭐 더 이제 덧붙여진 소식은 없고 아무튼 이제 해피 엑싯 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뭐 사실 지금 현재로서 아이메시지 그거 막히고 나서는 사실상 남은 길이 거의 나락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타이밍에 아마 뭐 이걸 갖고 이제 우리가 이런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토매틱 쪽을 이제 열심히 들쑤셨겠죠. 그렇게 해갖고 이제 타이밍 좋게 엑시트를 하셨고요. 네. 뭐 딱히 더 할 말은 없는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이번에 이따가 얘기했지만 미 법무부에도 비퍼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얘가 비퍼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했는데 뭐 그런 게 있다 탁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다는 뭐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그건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죠. 또 할 말이 많아요. 자, 그 다음 티점님이 가져오신 소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미국에서 매년마다 발표하는 그게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무역 관련해가지고 뭐 어떤 나라에서는 뭐가 문제고 어떤 나라에서는 좀 잘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는 무역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2024년도 거 보고서에 한 칸에다가 여기 망사용료가 큰 장벽이 되었다. 그리고 또 될 거다라고 이제 보고서에 적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 대놓고 이제 2023년 동안 계속 한국에다가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했지만 뭐 한국에서는 그렇게 잘 들은 것 같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셔널 트레이드 에스티메이트 리포트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 더 있구나. 그 뒤에 내셔널 트레이드 에스티메이트 리포트 on foreign trade barriers 그러니까 해외 무역 장벽이라고 해야 되나? 장애물로 이제 몇 가지를 제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망사용료고요. 그 다음에 위치 서비스 제한. 요 두 가지가 이제 IT 쪽에선 들어갔고, 뭐 그 외에는 이제 뭐 강아지 사료, 그 다음에 농산물 쪽,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서는 망사용료에 대해서 일단 OTT 관련해서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지불하는 망사용료가 너무 과해서 한국 경쟁사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썼다고 합니다. 조금 찾아봤는데 국내에서도 그렇게 흑자를 본 OTT는 없어가지고 아니 뭐 서로 박멸하고 있으니 장렬히 산화하고 있으니 네, 다 같이 죽어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누굴 위한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저 통신사들만 배불러지는 약간 그런 구조라니까요, 진짜. 네. 남는 게 없어. 다 OTT 다 죽었고 어차피 우리나라 OTT는 이러나 저러나 죽을 운명이고 해외 뭐 OTT들은 뭐 어차피 여기 우리나라 아니어도 딴 데서 뭐 하니까 상관이 없고 네. 그냥 돈 배불리 버는 거는 이제 통신사들 뿐이고. 그쵸. 뭐 그런 지금 거죠. 네. 국내 OTT 순위 차트를 좀 봤는데 넷플릭스가 1등이고요. 그 다음이 티빙이랑 네. 쿠팡플레이. 쿠팡플레이 가격 올라갑니다.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쿠팡 와우가. 쿠팡 와우가 올라가죠. 로켓 와우가 네, 로켓 와우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디즈니 플러스. 그 다음이 라프텔이네요, 놀랍게. 네. 그 다음이 왓챠고요. 네, 덕후들을 무시할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식은 저희가 저번 녹음 때 얘기했던 건데 그 오픈 AI 관련해가지고 그 미타무라티가 인터뷰 도중에 소라 만들었을 때 너희 데이터 어디서 모았니? 이랬더니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동영상으로 모아왔어. 다시 물어볼게. 그거 유튜브니? 이랬더니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진짜 다시 한 번 놀라웠던 게 옆에서 아무도 제지를 안 해요. 저 PR에서 이런 질문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정도로. 예, 아니 그러니까 그냥 QR 그저 PR도 아무런 반응 없고 그 사람이 어버버 했다가 결국은 그냥 그래서 이제 뭐 다들 의심만 남았던 그런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다른 소식이 있더라고요. GPT 3.5에서는 이거저거 다 긁어 모아가지고 학습을 시켰으니 4에서는 대체 뭘 학습시켰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얘기를 한 바로는 저기 GPT-4를 훈련시키는 데에는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들을 위스퍼 API로 싹 받아쓰기 해서 그걸로 이제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구글이 왜 막지 않았냐라고 의심을 가지니까 아마 구글에서도 자기네 그 제미나이 훈련시키는데 똑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오픈 AI를 막았다가 이제 공멸의 길에 이를 수 있어서 그냥 냅뒀다라는 추측이 서로 폭로전 하다가 이제 공멸. 네, 공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렸다는 썰 정도가 제기가 됐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 영상을 끌거다가 학습을 시켰다라는 거가 이제 거의 확실시 된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아마 구글에서 오픈AI에다가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챗GPT에다가 지금은 이제 유튜브 링크를 넣으면은 유튜브 링크나 뭐 구글 맵스 링크를 넣으면은 타이틀 정도만 가져옵니다. 타이틀 정도만 가져오고 그 외에는 네가 직접 들어가서 보세요라고 이제 링크만 띄워준 정도로 끝나고요. 그래서
혹시 제미나이도? 이러고 이제 찾아봤더니 제미나이는 좀 아직 어버버버 하면서도 살짝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체 플랫폼이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GPT-4에서는 유튜브 영상을 싹 긁어다가 했다. 그러면은 그 다운받은 동영상을 똑같이 저기 소라에도 적용했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거의 확실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뭐 여름에 GPT-5 나온다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요. 이거는 또 뭘로 학습을 시켰을지. 근데 지금 소송 걸리는 거 보면은 GPT-4 자체에서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제 하나하나 길이 막혀가는 것 같아요. 돈 주고 사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일단은 유튜브까지 배울 거는 다 배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크리에이터들만 그쵸. 약관동의를 잘못했다 그만. 아니 약관동인데 오픈AI 같은 경우는 약관동의도 아니잖아. 그쵸. 그 약관동의도 아니고 구글은 어차피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지네들도 꿀리는 게 있어서 어차피 안 건드릴 거고 그러면 손해를 보는 건 이제 크리에이터들만 손해 보는 건데. 그쵸. 뭐 네. 네, 팔로우업은 여기까지고, 고깃집을 이제 할 건데, 제가 가져온 거 이외에 또 뭐가 있었나요? 좀 조용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네, 등등등등. 요즘 시네마콘 뭐 하고 있던데, 관련 소식이 좀 있었나요? 좀 재밌는 소식들? 시네마콘, 웃긴 거밖에 못 봐가지고. 웃긴 거라도 하죠. 저희 뭐 웃긴 거 잘하잖아요. 얼마 전에 듀운 개봉을 했잖아요? 예. 그 듀운에서 굿즈로 나온 팝콘 버켓이 있어요. 예, 네. 샤이 훌루드 모양으로. 근데 생긴 게. 이미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생긴 게 조금 그래서. 알아서 네. 상상하세요. 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걸 가지고 SNL에서, 그것도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스케치를 만들어가지고. 예, 했죠. 네, 그것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AMC, 이제 그게 AMC에서 판매를 했던 건데, AMC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AMC는 미국에서 가장 큰 극장 체인 중 하나입니다. 네. 네, 듀운 팝콘 버킷을 판, 장본인이고요. 인터뷰를 했는데, no. 이게 그런 이미지로 받아들여질지 몰랐다. Really? 그래서 거기 그거 만든 분들 사이에 좀 젊은 분들이 없었나?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나 소식이 더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개봉하는 영화가 하나 더 있는데요. 2024년 데드풀 3라고 있는데. 네, 있죠. 예. 거기서 이제 그거에 감명을 받은 팝콘 버킷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컨셉 아트긴 한데. 여기 있다. 이게 아니네요. 요거네요. 찾았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이긴 하죠. 예. 뚜껑 있네. 네, 뚜껑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자매품으로 울버린 버전도 같이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거는 그나마 낫네. 무슨 생각을. 정말 샤이 훌루드의 느낌만 생각을 했는지. 네, 여기까지. 이거는. 네. 또 뭐 있나? 글래디에이터 2 나온다 했죠. 네, 2 나온다고 했고요. 또 뭐 있지? 무파사. 라이온 킹의 무파사 스피노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또 제임스 얼 존스가 하나? 다스 베이더도 은퇴하셨는데? 그렇다면 아마 젊은 시절이라고 프리퀄을 만들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네요. 뭐가 있을까요? 마블 쪽은 좀 이것저것 공개를 하긴 했다던데, 근데, 딱히, 그냥,
어차피 이 시네마콘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이제 영화 관계자들, 그러니까 뭐 극장주나 이런 사람들을 위한 이제 우리 이제 이런 영화들 나오니까 우리 좀 제발 좀 배급이 아니라 뭐라 그래. 우리 그 영화 좀 극장에 좀 걸어주세요. 뿌잉뿌잉 하는 그런 행사거든요. 그래서 좀 비공개로 공개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비공개 영상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냥 이런 영화들이 이제 스튜디오들이 이제 이런 영화들을 공개를 했다 하더라. 뭐 예를 들면 마블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당장 7월에 나오죠. 그 데드풀과 울버린이 네. 그게 7월에 나오고 뭐 내년에 썬더볼트랑 이제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 나오고. 네. 그러고 보니까 올해가 이제 이번 달이 저 캡틴 윈터 솔저 10주년이죠. 그렇게 됐네요. 여전히 최고의 MCU 영화라고 생각하는 영화인데, 뭐 하여튼, 네. 이때 피크를 찍었죠. 아니, 뭐,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의 그거에서는 정말 피크 찍은 거 엔드게임이 피크였지만, 사실 이 윈터 솔저가 진짜로 갑자기 판도를 확 바꾼 영화긴 하죠. 갑자기 뭐, 사실 MCU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을 가지고 있었던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뭐 엔드게임이야 뭐 타노스 지는 거야 뭐 뻔했고 누군가는 죽었을 거고 이랬는데 뭐 윈터솔저의 그거는 진짜 좀 대단했죠. 네, 뭐 하여튼 그런 걸 하는 데라서 뭐가 공개가 됐다 하더라 정도인데 뭐 그게 뭐 의미 있는 얘기들이 나오지는 않아서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고 하여튼 뭐 그러면 우리 원래 하려던 소식을 전해주시죠. 네. 소식이 하나 더 있었긴 했네요. 그 G.I.조랑 그래요? 트랜스포머랑 저거 크로스오버 한다. 크로스오버 한다. 네, 그거는 비스트의 서막에서 뭐 예고가 됐다고는 하는데 뭐 공식적으로 확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제가 비스트의 서막을 아직 못 봐서. 네, 저도 잘 안 봤는데 그 제일 마지막에 쿠키 영상 때 G.I.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 G.I.조는 그 채닝 테이텀 죽었지 걔는. 네. 네, 드웨인 존슨 나오는 뭐 얘기 들어보니까 채닝 테이텀 그 억지로 나온 거라고는 하더라고요. 저 계약 그거를 이용해서 억지로 나온 거라고는 하던데 뭐 그래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촬영 경험 어쩌고저쩌고 그렇습니다. 뭐 그럴만하네요. 예. 그래서 이 편에 바로 죽었잖아요 초반에. 네. 뭐 그러고 굳이? 그게 아마 하스브로 소속이라 뭐. 예, 뭐 그렇긴 한데, 예, 뭐 하스브로 제 생각에는 그 걔를 이용해서 트랜스포머 이용해서 G.I.조를 억지로 살리려는 약간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이즈 오브 비스트도 뭐 평은 괜찮았다고 하던데, 나쁘진 않았다고 하던데, 뭐 일단 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좋아했다고, 뭐 평은 좀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뭐 그시기했다고는 하나. 그게 그 범블비가 리부트를 한 거죠 결국은. 그쵸? 리부트였죠. 네, 사실상. 네. 리부트하고 이제 이게 그거의 후속작인 거고. 네. 그러고 이제 제가 고깃집 소식으로 돌아가면은 디즈니 플러스가 똑같이 비밀번호 공유하는 계정 공유하는 사람들을 잡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이제 막는 거라고 해야 하나요? 일단 시범적으로 몇몇 국가에서 시장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건지는 정확하게 뭐 방법을 얘기는 하지는 않았어요. 넷플릭스처럼 돈을 더 내고 따로 빼게 할지 뭐 어떻게 잡을지도 아직 안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잡는 방법은 거의 동일할 것 같고요. TV 기준으로 잡아낼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거 말고는 이제 딱히 다른 게 없긴 한데 그거는 있었어요. 디즈니 플러스에다가 지금 훌루랑 합치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조금 ESPN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스포츠 콘텐츠도 따로 같이 서비스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만든다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딱히 얘기들이 없었고 일단은 6월부터 잡기 시작할 거다. 요거가 제일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ESPN도 앱을 따로 팔 건지 뭐 그런 거 같더라고요. 스트리밍 전용 앱을 따로 팔 거라고 2025년부터 ESPN 전용 앱을 따로 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스포츠 전용 앱을 따로 하려는 것 같아요. 걔네들도 뭐 이게 다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좀. 네. 그 넷플릭스가 저기 WWE 방영권을 따더라고요. 그러면은 높은 확률로 이제 그 UFC도 같이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가 같아가지고. 왜 따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고깃집은 이 정도고, 네. 뭐, 재밌는 건 없네요. 그 다음은 좀, 보안업계를 좀 타겟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제 XG 백도어 사건인데, 이게 배경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긴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XG가 뭐냐면은, 이제, 일종의 압축 커맨드 라인, 예, 압축 형식. 프로그램이죠. 형식? 형식. 형식. 뭐. 이거 압축 알고리즘이라 그래야 되나요? 좀, 하여튼. 프레임워크? 프레임워크? 네, 뭐, 프레임워크라고 되겠네요. 그게 압축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이제 보통, 이게 이제 유닉스 계열에서 많이 써요. 뭐, 맥OS도 그렇고, 이제 특히 리눅스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리눅스에서 많이 쓰이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가 이제 뭐 리눅스에 뭐를 이제 테스트를 하다가 이제 우연찮게 이제 그 SSH라고 해서 그 이제 원격 로그인 할 때 쓰는 보안 로그인 할 때 쓰는 방식 이제 일종의 프로토콜이죠. SSH가. 근데 이 SSH에서 뭔가 이상한 거를 발견을 해서 좀 역추적을 해보니까 이 XG를 통해서 백도어가 심어져 있더라. 그러니까 이 백도어라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이제 여기를 이제 XG를 이용해서 탈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시스템의 내부에 침입을 해서 뭐 이제 그런 뭐 암호화 키나 이런 거를 탈취를 하는 게 가능했던 그런 백도어가 있었던 게 발견이 됐어요. 우연찮게. 근데 이게 보니까 좀 역사가 깁니다. 이게 XG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거든요. 이제 뭐 리눅스라는 거가 전반적으로 오픈소스 프로젝트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보통 이제 뭐 물론 기업이 관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애플은 이제 스위프트가 오픈소스긴 하지만 애플이 관리를 하죠. 뭐 애플이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뭐 안드로이드도 엄밀히 말하면 오픈소스인데 이제 구글이 관리를 하는 거고. 근데 이런 리눅스나 이런 계열은 대부분 다 이제 사정이 괜찮으면 비영리 자체가 관리를 하는데 이제 사정이 안 좋으면 이제 진짜 무슨 이제 자원자가 자원봉사자가 이제 돈 안 받고 이제 보통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그러는데 이제 XG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원래 관리하는 사람이 근데 업데이트가 뜸했다라고 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내가 몇몇 사람들 이제 데리고 와서 관리를 해도 되겠냐라고 해서 그러라 그랬답니다. 근데 이게 2021년이래요. 3년 전이죠. 3년 전에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커밋을 하면서 하나 둘씩,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일종의 그런 보안 메커니즘들을 하나씩 우회하는 듯한 업데이트를 하나씩 내놓는데,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뭐, 눈치를 못 챘죠, 다들. 뭐,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 사람들 왜 이제 액티브하게 XG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도 없었고, 그래서,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최근 버전이 이제 그거를, 그 업데이트, 그런 이제 백도어를 심은 업데이트를 배포를 했다 하더라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게 3년 동안 이제 굉장히 장기전을, 보통 이제 이런 거로 백도어로 치고 빠지고 싶으면 최대한 빨리 치고 빠지는 게 전략인데, 이 사람들은 3년 동안 이거를 이제 뭐 사람들의 뭐 이제 꾸준한 일반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사람들의 이제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면서 이제 조금씩 바꿔간 거죠, 그거를. 그게 이 사람 이름이 지아탄? 뭐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제 패치를 조금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좀 바람잡이들이 들어가서 가지고 왜 이 사람이 패치한 거 머지가 안 됐냐 이러고 이제 따졌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그 메인 뭐라 그래야 되죠? 메인 관리자한테 왜 이 사람이 한 거 패치가 머지가 안 됐냐 이러고 따지고 그 지아탄이 조금 패치를 보냈던 자바 전용 XG가 있는데
이거 너 관리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이제 메인 관리자가 조금 답변 늦게 나와서 미안하긴 한데 이거는 지아탄이라는 사람이 조금 업데이트를 많이 해주고 있으니까 아마 이 사람을 조금 더 우리가 밀어주면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나 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그 바람잡이 계정으로 지아탄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메인 관리자한테 엄청 스트레스를 줬나 봐요. 이메일을 꽤 많이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관리자가 그 지아탄이 올린 패치를 커밋하면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조금 관리자에다가 추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시비를 걸었다던 바람잡이들은 쏙 빠지고 그때부터 이제 지아탄이 유지 관리자가 돼가지고 거의 2년 동안 활동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래 활동했어요, 진짜. 네. 2021년부터 들어왔네요. 2021년부터 들어와서 패치 시작했고 공식적으로 그 멤버로 합류한 게 2022년 9월이네요. 진짜 롱텀 게임이었지, 진짜. 거의 1년 정도 1, 2년 정도 들여가지고 멤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11월부터 지아탄이 버그 대응 전문으로 활동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버그가 생기면은 지아탄한테 보내세요 이런 식으로 지아탄도 같이 볼 수 있는 이메일로 받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지아탄이 2022년 연말부터 이제 직접 자기가 업데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버그 패치하고 이제 조금씩 업데이트하면서 모든 버그는 이제 자기가 보고를 받고 자기가 수정하는 식으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 네, 계속 뭐 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2023년부터 자기가 업데이트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패치해서 뭔가 심어놓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게 일단은 제일 먼저 시작한 게 2023년 하반기부터 기존에 있던 그 보안 기능들을 하나씩 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빌드에서 기능들 몇 개를 끄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2024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을 했는데 일단 메인 웹사이트를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호스팅 사이트에서 기터 페이지로 옮겼대요. 이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터 페이지로 옮겼고 그 다음부터 이제 2024년 2월부터 그 백도어 코드를 바이너리에 심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테스트 파일에다가 백도어 코드를 심어가지고 이제 조금씩 백도어가 심어지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2월 말에 본격적으로 5.6 버전에다가 아예 대놓고 백도어 코드가 들어간 배포판을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부터 하나씩 5.6 버전이 이제 다른 OS들에 들어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젠2, 데비안, 그다음에 계속 레드햇 이제 하나씩 다 집어넣어서 뿌렸는데 그때부터 이제 3월부터 하나씩 얘네들이 테스트했을 때 이상한 게 있으니까 OS단에서 이제 계속 버그를 보고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거 오류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지아탄한테 메일이 가니까 지아탄이 그럼 내가 대응을 할게 이러면서 여기 아까 얘기했던 그 꺼진 그 비활성화된 버그 지아탄이 이제 2023년에 비활성화했던 각종 기능들을 자체적으로 수정해가지고 얘 돌아간다라는 식으로 이제 보고를 해서 올렸고요. 그게 이제 3월 초였고 그 3월 말에는 이제 얘가 정말 버그 대응에 정말 최선을 다했으니까 여기 메인 관리자가 앞으로 너도 이제 유지 관리를 같이 하자라고 공식적으로 지아탄은 우리 팀 멤버입니다 이런 식으로 포함하는 패치를 진행을 했다네요. 그리고 이제 백도어가 심어진 코드들이 이제 우분투니 데비안이니 다 해서 뿌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밝혀진 게 3월 말인데요. 3월 말에 누구지?
찾아낸 아저씨가 찾아냈던 것도 웃긴데 SSH로 로그인하는데 조금 느려졌나 봐요. 그랬던 거, 예, 맞아요. 네, 딜레이가 있더라. 네. 0.5초 정도 딜레이가 있다더라. 이상하네, 이거 왜 평소보다 아주 조금 느리지? 이러면서 이제 파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할 만큼 엄청나게 비싼 시스템을,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고,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그 데비안이랑 그 보안 관련해가지고, 보고를 했고, 요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 여기에 XG에 문제가 있었네? 이러면서, 이제 보안 관련해서, 그 뭐라 그러죠? CV 코드가 붙어가지고, 배포가 됐습니다. 자, 그거 보는 것 같아요. 그 왜 가우스전자 에피소드 중에 보면은 왜 기업 스파이 하라고 좀 심어놨더니 사장 돼가지고 그분은 이제 대표까지 되는 걸로 끝났지만 여기는 저기 백도어 씹는 걸로 끝나는. 그쪽의 희망편, 이쪽의 절망편.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오픈소스라는 게 이래서 이제 좀 딜레마죠, 사실. 이게 왜냐하면은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라는 게 물론 이제 많은 기업들의 이제 약간 기반이 되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각자의 이제 그쵸. 뭘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오픈소스 우리가 이거를 개발하는 게 귀찮으니까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쓰자. 그래서 썼어요. 쓰면은 이제 이 사람을 관리하라고 이제 이 사람 만약에 자기네가 뭘 업데이트하고 싶어서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한테 좀 이거 관리 좀 해 이러고 닥달하면 그럼 꼬우면 네가 나한테 돈을 주든가. 그쵸. 이게 그렇게 그러면은 또 이제 계속 돌고 도는 이 돌고 도는 그 뭐라 그래 그 굴레죠 사실. 그래서 굴레. 그리고 얼마 전도 아니죠.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한번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 킥이었나? 메신저 앱이 프로젝트 이름 맞아요. 겹친다고 바꿔라 그래가지고 뭐가 그래? 겹친다고요? 노드.js 쪽 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이름이 킥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그 메신저 앱인 킥에서 너희 이름 겹치니까 내려 이래가지고 싫은데 이랬더니 그러면 npm에 연락할 거야 이랬죠. npm에서 상표권이니까 내리세요 이래갖고 그래 꼬우면 끄지 뭐 이러면서 이제 다 내려버려갖고 한번 싹 날아간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고도에 걔네 매기려고 한 거 아닐까요, 좀? 그쵸. 그 매기려고 한 거긴 한데 이거랑 이제 뭐 유사한 상황이긴 한데 이건 백도어를 심은 게 아니라 기분 나쁘다고 내린 거긴 한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둘 다 네, 비슷한 거죠. 이제 한 사람한테 거의 다 매달려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쵸. 그게 아무래도 근데 이제 그거의 의존도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이게 우리한테 중요하다고 하면은 그만큼 이제 뭐 돈을 투자를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해서 뭐 관리를 하는 사람들한테 뭐 비정규직 그거라도 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당연히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법적으로 강제를 했으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 자기 회사 서비스에 사원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도 돈을 아낄 수 있다면 아끼잖아요. 그러니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러면서 이제 아끼는 건데 보통 그렇게 되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어디서는 이제 이런 거를 관리하는 뭐 정부 기관이라도 생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부가 폭이나 그런 거에 관여할 것 같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예. 그 다음은 테슬라 관련 소식이 좀 몇 가지 있었어요. 땅콩이님. 일단 뭐 간단한 소식부터 하자면은 테슬라가 원래 일론 머스크 말로는 25,000달러짜리 차를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그 뭐 소문으로는 모델 2를 뭐 개발하던 중에 도무지 안 되겠는지 포기를 했다는 그 로이터의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 뭐 로보택시에 집중을 하겠다고 했는데 역시나 PR팀이 없는 테슬라답게 일론이 직접 이거는 로이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이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뭐 25,000달러짜리 테슬라는 뭐 진짜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론 머스크 말로는 이 로이터의 기사는 거짓말이다라고 하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딱히 더 할 말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모델 3 하이랜드가 국내에서도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5만 모델 3 하이랜드 이제 스탠다드는 5,199만 원, 그리고 롱레인지 버전이 5,899만 원이고, 보조금도 그 우리 이제 국고 보조금이 한 200만 원 조금 더 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보조금 받으면 대충 300만 원이 좀 안 되는 보조금으로 확정이 됐어요. 많이는 안 나오죠. 그렇죠. 뭐 LFP 문제도 있고, 뭐 각종 뭐 500km 안 되면 안 주는 것도 있고, 뭐 각종 여러저러 이유 때문에 보조금이 많이 깎였어요. 그 복잡한 공식이지 뭐. 예, 뭐 몇 차 방정식인지도 모르는 그것에 따라서 한 300만 원 안 되는 보조금이 결정됐고, 그러면은 이제 스탠다드는 한 4,900만 원 정도에 구매할 수가 있고, 롱레인지는 한 5,500 정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그 롱레인지 그 뭐 어디에는 이제 롱레인지는 LFP 안 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배터리가 LFP를 안 쓰긴 해요. 예, 안 써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조금 올라가나? 올라가기는 이미 하는데, 그러면 차값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높은 이유는 이제 차값도 이 변수기 때문에 5,500이 그거였나? 이번에 올해는 5,500이었던 걸로 알아요. 예, 차값이 일정 기준 넘어가면 100% 안 줍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깎이고, 또 어느 지역에 각 지역마다 이제 센터 없으면 또 깎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온갖 데서 다 깎였어요. 그쵸, 지금. 테슬라는 그 센터 확보에 굉장히 인색하기 때문에 잘리고 그 와중에 이번에 실적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처음으로 떨어졌다고, 그 판매량이 떨어져서 지금 또 가이던스보다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뭐 깎이고 그랬을 겁니다. 지금 이제 경제가 경제다 보니까 수요가 확 꺾여서, 저는 뭐 이 애들이 차량 인벤토리 가격을 올렸다길래 수요가 높아졌는 줄 알았더니 실적 발표에서는 그러지 않았고요. 그냥 배짱을 올린 건가? 몇몇 지역에서 이제 인벤토리 가격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들 이제 수요가 올랐나 보다 했는데, 물론 실적 발표는 이제 지난 분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기는 높아졌을 수도 있으나, 예, 최근 실적에서는 안 그랬다. 그렇죠. 뭐 모르죠. 그동안 너무 가격을 떨어뜨려서 그 가치가 너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래서 테슬라는 뭐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번에 뭐 보니까 또 결국은 FSD를 월별로 결제할 수 있는 구독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거예요. 예. 그 구독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너무 비싸가지고 이제는 199였다가 이걸 99달러로 내렸어요. 네. 그리고 원래는 그 FSD를 이제 옵션을 단체로 이제 테슬라를 이제 중고로 팔면은 차에 귀속이 됐는데, 이제는 안 그런다고. 한 번만 될 거예요. 그것도 폐지된대요. 그것도 폐지예요? 사실 그게 맞죠? 맞다기보다는 소비자에겐 맞는데 좋은 건데, 이거는 계약하기 나름이라서 맞다 그러단.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근데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다른 테슬라를 사면은 그 FSD가 따라올 거냐, 일론 성격에 그걸 따라오게 해줄 것 같은가. 구매할 때 이제 계약 그 약관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차라리 차에 귀속되는 게 더 깔끔했을 순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깔끔해야 했겠죠. 그리고 테슬라의 그 재무제표에도 더 훨씬 좋았겠지만, 만약에 그리고 이 사람이 테슬라를 선택을 안 하면 그 다음 차로, 그러면 그 12,000달러는 생으로 날아가는 거니까 또. 그렇죠.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뭐 이거는 이제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고 우기면은 할 말은 없는 거고. 이거는 근데 월 구독이 아니라 아예 옵션을 산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이건 선택 사양을 그냥 애초에 처음 했을 때 선택 사양을 산 건데, 이것도 단순 사용권으로 해야 되나? 왜냐하면 한번 샀으면은 해지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뭐 해지하고 얘가
걔네들이 돈을 돌려주는 건 또 아니잖아요. 이게 원래 소프트웨어는 돌려주지 않죠. 그리고 이거를 사실 차에 되는 게 뭐 틀리다고 할 수도 없는 게 여기에 적용된 이제 FSD랑 추후에 미래에 나온 차의 FSD가 같을 거란 보장이 없죠. 그건 늘 없죠. 예,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가 달라지면 또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름은 같으나 결국에는 돈을 또 내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고 사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그렇죠. 하드웨어가 달라지면 소프트웨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냥 차 귀속템이 깔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뭐 있긴 합니다만 그러고 뭐 그게 뭐 중고팔 때도 뭐 이 차는 FSD가 달려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중고값을 높게 받고 이럴 수 있는 거죠. 뭐 그랬는데 그 전기차 얘기하는 김에 걔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나? 저 피스커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나? 난리 났던데. 저는 그 회사 잘 모릅니다. 그 상장 폐지됐을걸요? 그것까지는 이게 이 피스커라는 회사가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사실은 좀 오래됐어요. 옛날 원래 얘네 이 피스커라는 회사가 여기 2016년으로 됐네. 뭐 하여튼 옛날부터 있었던 회사인 걸로 알기는 하거든요. 옛날에도 무슨 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런 거 만들었던 회사 그 피스커는 중간에 폐업을 했었구나. 뭐 하여튼, 네. 다른 피스커일까요? 그러고 나서, 상표만 사서 다시 만든 회사구나. 뭐 하여튼 그런데, 이 피스커라는 회사에서 전기차를 내놨습니다. 이름이 오션이에요. 오션이라는 전기차인데, 이 차가, 뭐, 전 나온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마르케스 브라우니가 이제, 자기 이제 서브 채널 중 하나의 오토포커스라고 해서 이제 자동차 이제 시승하는 채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도 진출을 한 거지. 쪽으로. 제가 옛날에 이제 이 아저씨 초반에 올렸던 게 모델 3였나 뭐 이랬는데 그때는 진짜로 좀 이 아저씨가 자동차를 정말 모르는구나 티가 좀 많이 났던 영상이었었거든요. 근데 뭐 이것도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긴 한데 뭐 하여튼 근데 이제 뭐 MKBHD가 워낙 이제 공식력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인플루언서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 아저씨가 이제 피스코 오션 리뷰 영상 올립니다. 근데 그 헤드라인이 내가 타본 차 중에서 최악이었다 였어요. 뭐 내용은 보면은 예상 가능한 부분들의 문제였어요. 빌드 퀄리티는 괜찮았긴 했는데 소프트웨어가 가장 큰 문제였다. 소프트웨어가 너무 느리고 버그도 심하고 그래서 나는 절대로 이걸 추천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근데 이게 웃긴 게 원래 이제 피스커 쪽에 이제 시승차를 내달라 그랬는데 이제 거부를 당했나 뭐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 아저씨 이제 MKBHD가 이거를 무슨 딜러십의 중고차 딜러십에서 이제 차량 지원을 받아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 회사도 난리가 나고 이제 그래서 막 이제 피스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개선한 업데이트가 나왔대요. 2.0 업데이트가 나왔대요. 그래서 또 이제 테스트해 봐 주십사 이러면서 이제 NKBHD한테 차를 보냈나 봐요. 그것도 까여서 그래서 원래 이게 이 차가 시작이 원래 이게 막 7만 불짜리 이런 차인데 지금 엄청난 눈물의 할인 세일을 해서 3만 8천에 구매가 확 그렇게 풀렸나 봐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다. 그거 관련한 헤드라인이 피스커가 가격을 최대 14,000달러까지 깎았는데 파운드까지 깎았는데 AS는 보장이 안 된다. 죽여주네. 그리고 이 회사 주가가 0.02달러. 이거는 이제 1달러 미만이면 상장 폐지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가 증시에서 따로 살 수도 없고 굉장하죠. 원래가 엄청났겠죠. 이제 맥스로 보면은 10달러대 IPO로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10달러 찍다가 거품 꼈을 때 2022년에 한 20달러 하다가 지금은
2센트? 0.02달러입니다, 참고로. 예, 흔히 말하는 잡주가 됐고요. 물론 차 자체가 뭐 그렇게 좋았던 차는 아니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지만, 물론 그 NKBH가 리뷰를 했다는 사실이 도움이 되진 않았겠죠. 물론 애초에 잘 했으면은 이게 참 약간 그거 뭐라 그래, 약간 서로가 상충되는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거의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요번에 이제 또 다른 유튜버인 이제 오스틴 에반스가 자기가 직접 이제 그 엄청나게 할인된 눈물의 할인 쇼를 하고 있는 그 피스커 오션을 사보겠다고 막 이랬는데, 뭐 그 과정 자체가 너무 뭐라 그러지? 제대로 소통도 안 되고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결국은 저 주문을 포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악성 재고를 파는 건데, 악성 재고를 파는 과정에서 지금 2주 넘게 뭔가 제대로 원래는 뭐 일주일 정도면 차를 받으실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거의 2주 가까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서 결국은 인도를 포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한 번 그러면은 참 그게 쉽지는 않죠. 예. 공장에 찍어서 나오는 차도 아니고 창고에 박혀 있는 거를 꺼내는데 2주도 더 걸린다고 하면은 납득이 안 되죠. 물론 이제 뭐 그게 또 뭐 미국 저 반대편에 있어서 그걸 이동시켜야 된다 뭐 이런 거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예, 뭐 하여튼. 그리고 그다음 소식으로 저 AI 관련 소식이 이거밖에 없었나? 뭐 싶긴 한데 뭐 해주시죠. 뭐 그거 있습니다. 재밌는,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소식으로 하는데, 어도비 포토샵이 성수에서 팝업을 합니다. 응? 그 생성형 AI 기능을 선보이는 팝업을 합니다. 제가 성수역 갔다가 봤어요. 광고하고 있는 거. 체험하는 건가요? 뭐 그런가 봐요. 이거를 또 그 공간 와디즈에서 하더라고, 그거를. 홍보 글을 본 것 같아요. 예. 저도 성수 갔다가 성수역에 아예 이렇게 그 통로에다가 그렇게 광고를 했더라고요. 지금 올렸는데. 저길 가서 팝업 스토어에서 찍으면은 아마 편집하는 거 보여주고 정말 재밌죠? 막 이러면서 가입을 시키고 해지하려고 할 때는 읍소를 해야 하는. 맞아요. 저 읍소해 본 적이 있는데 코로나라서 이제 매출이 안 나와서 접어야 된다고 하니까 해지해주더라고요. 좋네요. 할 말이 없었음. 인간성이 있다. 원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연계약을 하죠. 그 어도비 제품들 이제 그 월 얼마라고 돼 있는데 계약을 해보면 다 연계약이라서 중간에 해지를 하려면은 그 해지 요금을 뱉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걸 그 상담사랑 잘 싸바싸바를 하면 봐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코로나 때 한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봐줬습니다. 핸드폰 위약금 같은 거군요. 위약금도 좀 그런 게 좀 있나? 인간의 정 이런 게 있나요? 없죠. 그쪽은 이제 대신 그거는 있죠. 다른 데 가가지고 저 핸드폰 바꾸려고 하면 저희가 위약금 대신 내드릴게요. 대신에 여기 요금제 좀 비싼 거 쓰시면 말면서. 비싼 거 10만 원. 그것도 있지 않았나요? 어도비에서 훈련시키게 데이터 산다는. 예, 뭐 그것도 있었네요. 일단 그 얘기부터 해볼까요? 어도비 얘기 시작한 김에. 네. 그거 셔터스톡인가? 어도비에서 오픈 AI의 소라와 구글의 루미에르를 잡기 위해서 이제 AI 비디오 제너레이팅 기능을 만드는 중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훈련을 시키려고 데이터를 스톡 사이트에서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비디오 40분에서 45분짜리 비디오를 $120에 사고 있다고 하고요. 보통 이제 분당 $3 정도로 책정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학습시킬 때는 이미지 하나에 6센트에서 16센트 정도 돈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뭐 어디서 샀다는 얘기가 없네요. 스톡이니까 그냥 어도비가 운영하는 스톡에서 사는 걸까요? 뭐야? 그건가요? 돌고 도는 자기 거 자기가 사고 막 이런 건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자기네가 사면서 돈을 좀 더 쳐주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디서 산다는 얘기가 없네요. 왠지 블룸버그에 또 안 써 있으니까 지금 인용이 안 됐다. 인용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잠시만요. 그냥 그냥 사진가들한테 네트워크 오브 포토그래퍼스라고 돼 있으니까 네 그냥 직접 찾아가서 연락해서 네, 너님들 영상 좀 굽신굽신. 네 그러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 소식은 애플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 있는데 아마 아이폰 16 라인에는 저게 들어가는 게 확정인 것 같아요. AI가 들어가는 게 확정인 것 같아요. 이벤트 홍보물에도 AI라고 강조를 했다면서요. 아, 네, 그렇죠. WWDC 이번에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그레그 조스비악이라고 해서 이제 애플의 마케팅, 이제 전 세계 월드와이드 마케팅 VP가 있거든요. 거기에다 근데 absolutely incredible 이라고 그러면서 각 앞글자에다가 대문자를 하나씩 박아놨어요. AI. 어떻게, 이하 씨가 어떻게 했냐면, Mark your calendars for WWDC 24. It's going to be absolutely incredible 하면서 거기다가 absolutely incredible 각자 앞글자에다가 대문자로 박았거든요. AI 이렇게. 그래서 네. 이건 뭐 대놓고 사실 애플이 이렇게 대놓고 AI 이런 적이 없거든. 이런 식으로 티저를 하는 적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애플이 아무래도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AI 관련해서 예를 들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예 약간 원기옥 터트리듯이 이제 한꺼번에 하는 거죠. 그래서 네, AI 이런 확실히 이제 iOS에도 확정이고 지금 그리고 이제 지금 좀 이번 주에 나왔던 루머인데 이제 애플이 M4 맥들을 준비하고 올해 말 이제 출시 목표로 준비를 이미 벌써부터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제 애플이 여기에도 AI 관련 내용이 좀 있습니다. M4에도 이제 왜냐하면 이게 M4가 결국은 이제 아마 이번에 이제 나오는 아이폰 칩인 A18, 하여튼 A18 프로세서랑 이제 아무래도 코어를 공유를 할 건데 아마 이 A18부터 이미 뉴럴 엔진이 엄청 커질 거다. 이 AI 기능들을 위해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똑같이 이 디자인을 거의 아마 M4가 그대로 답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또 이제 AI 기능이 이제 맥에서도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뭐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지만 맥북 에어 M3 때도 거기다가 보도자료에서 갑자기 AI 노트북 어쩌고저쩌고로 해놨죠.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그냥 평소대로 하는 이제 애플이 평소의 그거인 이제 우리는 제품을 발표할 때까지 아무 말 안 합니다를 못 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그쵸. 우리가 AI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안 하면 이제 주가 떨어지니까. 원래 점단 떨고 있다가 이제 하나씩 발표해 줬는데 요즘은 그러질 못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논문도 하나씩 흘리고 있었잖아요. 네, 논문도 이번에도 논문 하나 또 나왔더라고요. 네, 논문 또 하나 내놨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대충 읽어보니까 뭐 약간 좀 LAM 레빗 걔네들 R1 걔네들의 약간 네, 맞아요. 라지 액션 모델이랑 좀 비슷한 구조 약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좀 UI 네. 앱 UI를 학습하는 약간 그런 모델이라는 느낌? 그쵸. 저격인지 뭔진 모르겠는데. 뭐 이거 한다 그러면은 거의 레빗은 끝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예, 그냥 그 기능이 아예 그냥 이제 아이폰으로 내장되는 건데. 아이폰에 내장돼도 되고. 예. 워치에 심어도 되고요. 그렇죠. 아니 뭐 워치에서 이제 하면은 그 워치가 이제 아이폰 쪽에다가 그거를 커맨드를 보내서 뭐 하는 것도 가능한 건데 애초에 이제 아이폰 이게 iOS랑 이런데 그냥 내장돼 버리면 어차피 레빗을 쓰는 사람들도 스마트폰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는 기계라면서요. 그쵸. 네. 그런 상황이면은 사람들이 레빗을 사겠나? 그냥 아이폰을 안으로 다 그걸 하지. 가 되는 거죠. 약간 이제 동방신기의 명곡인 네, 또 시즌 몇 호인가요? 뭐 LG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았어요. 그쵸? 이게 LG 때 처음 시작한 건데 뭐 하여튼 네네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했던 게 그러면 애플도 자체적으로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거 아니냐였는데
아마 모델까지는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아마 따로 만들고 나중에 추가할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외부에 있는 다른 모델들을 쓰려고 협상 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관련해가지고 구글이랑도 얘기 나눠보고 오픈AI랑도 얘기 나눴다고 하고요. 일단 오픈AI는 제가 알기로 아까 말씀하신 비슷한 기능 뭐 핸드폰 제어하고 뭐 이런 기능을 준비 중이라고 제가 듣기는 했거든요. 아, 그래요? 따로? 그 걔네들은 뭘로 학습하지?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제 뭐 안드로이드용으로 따로 하고 있다고 한번 추측 기사 같은 게 돈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만요. 한번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iOS에는 추가되는 게 이제 오픈AI의 챗GPT 아니면은 저기 구글의 제미나이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갈 것이고 이제 이 두 회사가 모두 힘을 쓸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저기 중국이라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다가도 AI는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딴 나라들 다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 돼? 그러면 안 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중국 굉장히 그것도 세신 분 이제 우리나라 뭐 국뽕 하지만 사실 중국만큼은 안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중국에서 만든 전용 챗봇 저희 바이두의 이름이 언이었나요? 왜 이름을 중국 이름을 안 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언이네요. 네, 바이두의 언이가 이제 들어갈 거라고 이제 바이두랑도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거는 로컬 따라서 많이 갈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A-랑 뭘 하려나 모르겠네. A- 비빌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업스테이지의 솔라 그것도 있으니까 아니면 저기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거기는 인텔이랑 했구나 참. 어차피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어차피 챗GPT나 제미나이나 둘 다 한국어로 지원을 하기는 해서 굳이. 네, 그쵸.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언어적 문제보다는 이제 그런 정보력 자체가 제한 걸리는 게 문제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일단 아이폰 16에는 아무래도 저기 챗GPT나 저기 제미나이가 붙어서 나올 것이다. 쓰고 싶다면 바이두를 쓸 수도 있기는 하다.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것도 들어가겠네요. 저기 맥에도 똑같이 들어가겠네요. 그쵸. 맥에도 아마 뭔가 AI 기능이 들어가겠죠. 근데 애플이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까지 AI 기능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지금 봤을 때 단순 챗봇 기능 이런 거를 넣을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정확하게 뭘 할지는 아직 좀 미스터리인 미스터리인 게 많죠, 사실은. 네. 또 애플 루머 하니까 또 하여튼 애플 루머 얘기를 좀 하죠. 애플 카가 엎었죠? 애플 차를 엎고, 그 다음에 한다는 게, 애플 로봇을 만든답니다. 이게 두 가지래요. 하나는 진짜로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사용자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제 일을 도와주는 약간 그런 로봇인데, 이게 다리가 달린 건 아니고요. 바퀴 같은 게 아마 달린 거라 그래요. 이제 팝컬처에서 생각하면 아마 R2D2 정도? 그런 애들과 비슷한 애들이겠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로봇 팔 같은 게 달려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무슨 디스플레이 같은 게 달린 그런 거랍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뭘 지향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두 가지가 지금 좀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냥 그렇다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는 진짜로 그냥 제 생각에는 뭔가 이거를 진짜 진지하게 제품을 개발하겠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엔 그냥, 계속해서 연구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네네. 안드로이드에서 챗GPT 앱이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 대신에 앱 실행하고 각종 호출하면은 갖다 부르고 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겠다고. 괜찮을까요? 나 좀 이게 이 얘기도 하긴 해야겠구나. 휴먼 AI 핀이랑 지금 상황이 비슷해지는 건데. 예. 말 나온 김에. 예. 네, 일단은 지금 내부 앱 안에서 개발하던 소스가 그냥 들어간 채로 앱이 배포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왜 여기다 뿌렸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얘가 이제 하는 목적이 똑같은 거예요. 그 휴먼 AI가 바라는, 레빗이 바라는 우버에서 쿠팡 플레이에서, 네, 뭐라 그래, 쿠팡 이츠에서 햄버거 시켜주려면 저희 맥도날드 찾아다가 앱으로 주문해주고 뭐 이런 기능을 챗GPT가 한다는 건데, 요거를 이제 말씀하신 AI 핀이랑 거의 비슷하죠? 하여튼 그것도 말 나온 김에 AI 핀이 그거를 시작했습니다. 서비스. 아니, 판매 이제 그 고객 인도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일단 리뷰들이 나왔고요. 100점 만점에 50점, 40점. 예. 도무지 쓸 수가 없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더벌지는 그나마 예상했죠? 더벌지는 그나마 그래도 이런 게 왜 말이 될지는 알겠다는데 얘는 아닙니다. 얘는 아니에요.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또 재밌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손이 작으면은 화면이 안 보인대요. 전부 다 안 보인대요. 잘린대요. 손가락까지 가가지고 잘 안 보인다고. 예상치 못했네요. 또 그 문제는.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조차도 이거 화면 보려고 이제 팔을 계속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프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사실 메인 디스플레이로 쓰지 않기를 바랄 텐데 사람들이 왜 우리의 왜 계속 보고 있어야 되냐? 왜냐면은 제스처를 너무 잘 못 알아먹어서 계속 반복하다가 팔이 아프다고. 왜 우리가 메인 그걸로 우리는 메인 그 컨트롤이 그건데 음성 AI 음성인데 왜 다른 사람들이 왜 디스플레이를 찾을까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찾을까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네, 그래서 가격도 비싸고요. 예. 거기에 월별 요금도 있고요. 네. 그래요. 자, 오늘의 가장 큰 소식을 얘기를 해보죠. 바로 미국 법무부 대 애플. 땅콩이님이 또 전해주시죠. 미국 법무부와 그리고 각 미국의 여러 16개의 주가 이제 합동으로 미국 애플에 대해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고 스마트폰 시장, 특히 이제 퍼포먼스 스마트폰 시장이라고 해서 고성능 휴대폰 시장에서 특히 이제 독점을 기도했다라는 이제 혐의로 이제 시빌이니까 혐의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 이유로 이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이요. 혹시 거기서 퍼포먼스 스마트폰이 뭔지 정의를 내렸던가요? 무슨 기준으로 퍼포먼스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건지? 정의가 몇 가지 특징을 언급하긴 해요. 이제 칩셋도 더 좋은 걸 쓰고 재질도 더 좋은 걸 쓰고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이라고 언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더 좋은 재질이라고 하면 알루미늄이랑 티타늄 말고는 없죠? 그죠? 시장에서 이제 싼 폰들은 플라스틱으로 덕지덕지 되어 있지만 아이폰은 전부 다 알루미늄이니까. S14 아직도 뒷판 플라스틱 아니에요? 그게 글라스틱인가 뭐식인가 그거? 아닌가? 유리로 바꿨나 이제?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런 거랑 그래서 성능이 좋아서 이제 여러 작업을 한 번에 할 수 있거나 굉장히 다 애매하게 얘기하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해놨어요. 정확하게 정의를 내렸다기보다는 이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그리고 아이폰은 어차피 이제 싼 휴대폰 시장에서는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시장은 배제가 됐어요. SE가 있긴 하지만 일단 배제는 됐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반독점 소송이 제기가 되었는데 그 이유를 하나하나 예시를 많이 드러났어요. 이제 딱 한 행위를 찝어서만 보면은 독점을 기도했다고 보기 힘든데 여러 가지 행위들을 다 놓고 보니까 결국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엄청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고 경쟁을 저해하고 새로운 혁신을 막으며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소비자가 다른 휴대폰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듦으로써 선택권을 제한하고 결국에는 가격을 높였다. 그 증거로 애플의 천문학적인 엄청난 이제 마진이 그 증거 중 하나다. 이런 골자로 이제 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이제 예시로 이제 애플의 그 조목 애플의 이제 반독점적인 반독점적이 아니지. 예, 독점을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로 여러 가지가 언급되었는데 뭐 혁신적인 슈퍼앱을 이제 방해했다. 슈퍼앱이라고 하면은 앱 하나 내에서 아까 말한 HTML5 기반의 미니 앱들이 같이 구동되는 형태의 이제 앱 내 앱이 구동되는 형태의 앱을 슈퍼앱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런 앱들이 중국에서는 이제 굉장히 흥하고 있어서 위챗이 그런 앱이 뭐 우리나라 앱이거든요. 카카오톡도 어떻게 보면 슈퍼 앱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데 사실 진정한 의미의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슈퍼앱은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가 없는 게 어차피 이제 다 막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런 슈퍼앱들이 위챗 같은 슈퍼앱들이 있어서 위챗만 있으면은 모든 게 다 되기 때문에 아이폰을 쓰던 하웨이 폰을 쓰던 아무 상관이 없어서 사용자들이 뭐 마음대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슈퍼앱을 못 만들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고 있다. 선택권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뭐 모바일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애플 이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고 또 소비자가 안드로이드로 넘어가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주장이 또 있어요. 여기선 이제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게이밍 못하게 막았었죠. 과거형입니다. 최근에 풀긴 했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소송이 준비되던 그리고 제기되던 당시에는 막혀 있던 게 사실이고 이론상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가 있으면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가 제대로 된다면은 아이폰을 하든 뭐 갤럭시를 쓰건 클라우드 상에서 게임을 돌리면 되기 때문에 휴대폰을 마음대로 고를 수도 있고 뭐 저사양 기기에서도 고사양 게임을 돌릴 수도 있는 게 사실이긴 하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권을 제한한 거다. 물론 우리가 자주 얘기했지만 클라우드 게이밍이 생각보다 구리기 때문에 이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소송에는 이제 근거로 하나 제시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인 블루버블, 그린버블 얘기가 나옵니다. 크로스 플랫폼 메시징 앱을 제한시켰다. 여기서 안드로이드와는 달리 iOS에서는 그 서드파티 개발자가 SMS에 접근할 수도 없고 그리고 iMessage는 아이폰에서만 되기 때문에 아이폰 사용자끼리만 잘 되고 만약에 아이폰 사용자가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은 초록색 버블로 가고 각종 기능이 다 빠지고 영상 같은 걸 보내면 화질이 다 깨지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보안성도 제한이 되죠. 인크립션이 안 되기 때문에 암호화가 안 되기 때문에 보안도 떨어진다. 그리고 여기서 대표적으로 이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애플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팀 쿡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팀 쿡이 어떤 컨퍼런스에서 관중의 어떤 분이 어머니한테 영상을 보내려면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팀 쿡이 유명한 말을 했죠. 어머니에게 아이폰을 사주세요. 그게 이제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스마트워치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서드파티 스마트워치를 구매를 하면은 아이폰에서는 기능이 너무 제한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액세스 컴패니언 앱에 대해서 앱에다가 특정 액세스를 줘야만 쓸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월렛 애플 생태계에서는 아예 서드파티 디지털 지갑을 만들 수가 없죠. 그 문제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모이고 나니까 애플이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경쟁이 제한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각종 경쟁사들이 나왔다가 다 죽어버리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삼성하고 구글만 남았다. 뭐 HPC, 마이크로소프트, LG 같은 애들이 이렇게 죽었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할 말은 많지만 지금 이 모든 맞죠? 거에 할 말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사실 물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몇몇 회사는 진짜 객관적으로 안 좋은 휴대폰을 만들어서 망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물론 이것도 이제 법정에서 다투겠죠. 애플에서는 걔들은 휴대폰을 못 만들어서 망한 거지 우리 때문에 망한 게 아니다라고 하겠죠 아마. 두 번 죽이는. 뭐 일단은 그리고 아니
이게 사실은 제가 아까 그거 뭐지? 퍼포먼스 스마트폰이라고 굳이 어거지로 만든 것도 좀 웃겼고. 물론 이제 거기에 딱 한정하진 않았어요. 여기서 이제 독점적인 지위가 가장 크고, 그리고 휴대폰 전체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어 있습니다만, 얘들이 이제 퍼포먼스 쪽에서 특히 문제다라고 특히 이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했으니까. 근데 이게 참, 일단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이거를 이제 구닥다리 법, 이제 규제로 이거를 어거지로 아다구를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냐가 지금 유럽하고 이제 EU하고 미국이 정말 판이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저기 법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그 법도 자체도 문제는 많습니다만, 그리고 그 뭔가 법을 만들려고 하면은 레임덕 걸리고 뭐 저기서 양당 싸우고 이러는 난리가 나는 나라는 어떻게든 일단은 고소하고 보자, 고소하는 게 거의 유일한 살 길인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미국의 이제 반독점법이라는 거는 이제 셔먼 반독점법이죠. 셔먼 엔타이트러스트 액트라는 거 이제 그 법안을 기준으로 이제 되는데, 문제는 이 법안이 언제 쓰여졌다? 20세기 초반에 쓰여졌다. 그 옛날에 석유랑 철강 그 독점을 깨 부수려고 쓴 법안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마 메타 때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독점이라는 이 말의 의미, 그리고 뭐 이제 그 뜻,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이제 독점이라고 생각하는 이 기준이 이 법이 생각하는 이제 이 독점이랑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보통 이렇게 독점을 한다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다 이제 점유율 다 독식을 해놓고 뭐 가격을 올려서 더 높은 더 높은 매출과 순이익을 추구를 한다라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이 회사들이 독점을 한다고 해서 더 이상은 그게 뭐 담합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회사들이 이제 돌아가는 방식도 다 바뀌었고, 그때랑 다르게. 그런데 법이 그걸 못 따라가죠. 법이 개정이 안 됐으니까, 그 뒤로. 뭐 개정은 됐겠죠. 그동안 이제 개정은 소소하게 됐겠지만, 이 법의 근본적인, 이제 이 법과 이제 현재 이제 그런 이제 뭐 전반적인 그런 경제 상황이랑 언매치가 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채로 그 법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애플을 고소하려고 하니까 조금 억지스러운 주장들을 많이 가지고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사실 슈퍼앱도 좀 웃겼던 게, 그래서 뭐 애플이 정말 그 빗장을 풀어서 이제 슈퍼앱이 돼서 안드로이드랑 아이폰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 쉽게 했다 쳐. 그러면 그 슈퍼앱은 독점 아니야? 지금 그 두 플랫폼에 다 있는 저 인스타그램이나 지금 메타도 지금 목 때려잡고 그것도 독점이라고 하려다가 목 때려잡고 있는 마당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슈퍼앱을 만들면은 그거는 독점 아닌가? 이제 그 문제가 제일 저는 얘네들이 생각을 안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그냥 정말로 그 스마트폰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에만 지금 너무 몰두를 하고 있어서 그거 자체로도 이제 독점적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나? 약간 뭐 아마존도 그렇잖아요. 아마존이 뭐 OS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그런 이커머스에서는 또 독점적 지위가 됐잖아요. 근데 그러면 뭐 만약에 혹여나 아마존이 뭐 어떻게 해서 그럼 슈퍼앱이 됐어. 그러면 그건 독점 아닌가? 약간 그것도 좀 웃긴 것 같고. 그리고 뭐 하여튼 그 외에도 참 뭐랄까 좀 다양하게 일단은 애플이 제일 보나마나 이제 첫 번째 제일 예상되는 반응은 그거예요. 우리 독점 아닌데요? 안드로이드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왜 우리가 독점이죠? 가 일단은 가장 큰 반박 포인트가 됐고, 하여튼 여기서부터 이미 그 셔먼 반독점법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지는 법인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거 법무부가 이거를 한다길래 저는 사실은 좀 뭐 개발자들의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사실 여태까지 이제 애플의 그런 반독점 얘기들은 다 이제 인앱 퍼체스나 뭐 인앱 구매나 뭐 이런 거 이제 개발자들을 향한 그런 적대적인 태도들 뭐 이런 거에 많이 초점이 돼 있었고,
EU도 마찬가지. EU의 이제 DMA 같은 경우도 아예 앱스토어를 타겟팅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강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미 법무부의 이제 우려사항은 이제 락인을 하는 게 우려스럽다. 그래서 조금 핀트가 많이 달라졌죠. 그럼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기대했던 거와는 조금 다른 쪽으로 핀트가 가는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미 법무부가 뭘 하고 싶은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러면은 애플이 이걸 어떻게 해야 이제 그걸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것인가라는 그런 거에 대한 해법도 잘 없는 것 같고. 있었나요? 뒤에 이제 릴리프라고 요청하는 데가 있는데, 일단은 애플이 적법하지 않게 이제 비즈니스로 운영하면서 독점을 보냈거나 뭐 독점을 하려고 시도했다. 뭐 이걸 이렇게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애플이 이제 부당하게 본인의 독점적인 지위를 활용해서 앱 배포를 이제 방해하거나 뭐 특히 슈퍼앱 같은 앱 배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이런 판결을 구합니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API도 특정 API를 본인이 유리할 때만 공개하는 식으로 막지 못하게 하고 뭐 특정 계약 조건을 강요함으로써 독점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게 좀 추상적이죠. DMA처럼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합의를 통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사례처럼 뭐 또 그런 내용도 있었다면서요.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때려잡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으로 애플이 이랬던 거다. 이런 얘기 됐다고 그러던데. 그게 좀 일리가 있는 내용인 게 아이팟 사례를 예로 들거든요. 아이팟이 처음 나왔을 때 1세대는 맥에서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팟 2세대가 나오면서 그때는 그 당시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법무부한테 신나게 두들겨 맞고 이것저것 이제 열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튠스도 윈도우즈에 이제 호환되게 드디어 만들 수가 있었고, 그리고 아이팟을 윈도우 사용자에게도 팔 수 있게 되면서 애플이 이제 그렇게 컸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일부 맞는 말이기도 하고. 저는 근데 이게 그 스티브 잡스 전기에 나오거든요. 원래 잡스는 안 하고 싶었어요. 윈도우용 아이튠스를 안 내놓고 싶었어요, 원래.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의 철학은 그거잖아요. 모든 거를 이제 자기네들 이제 벌티컬 인터그레이션으로 컨트롤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팟을 윈도우로 호환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그랬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 앱스토어처럼 밑에 임원진이 잡스를 겨우 설득해서 한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 뭐 내부 사정이 가깝고, 결과적으로 애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열지 않았으면 그런 선택지 자체가 없었을 거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막을 수가 있나요? 걔네들이 앱스토어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애플이 내놓으면, 그냥 윈도우 만들어서 내놓으면 땡 아닌가. 그때 얘가 뭐라고 했더라? 그때 마이크로소프트가 특정 뭐 API를 연애 만에 이런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좀 보고. 그때 이게 되는 이유가 그때 미국이 이제 합의를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특정 다른 회사들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호환성 제한을 거는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뭐 그런 건가요? 뭐 레거시 마이크로소프트가 좋아하는 레거시 그거 강요하지 못하게 뭐 그런 건가? 옛날 윈도우에서 구동하는 거. 장난 못 치게 하는. 그렇죠. 옛날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경쟁 소프트웨어를 방해했죠. 뭐 넥스케이프만 이제 아주 대표적인 예시긴 한데, 그거는 방해를 했다기보다는 끼어 팔기라는 더 강력한 수로 죽여버려서 이제 DOJ의 심기를 크게 건드리긴 했는데, 이거 외에도 뭐 잠깐 기억이 안 나네. 퀵싱크였나? 퀵싱크 뭐 그거 뭐 PDA 싱크 프로토콜이요. 예. 뭐 결론적으로 그거 아닌가요? 뭐 아이팟이랑 동기화하는 이제 윈도우에서 그 동기화하게 하려면은 뭔가 이런 프로토콜들 그 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암암리에 그런 식으로 방해를 했대요. 뭐 API를 막거나 호환성 문제를 고의로 일으키게 하는 등. 그래서 스티브 잡스를 인용을 했던 것 같아요. 애플 임원이나 직원들이 말했던
것을 인용을 하면서 이제 호환성 문제가 있어서 워드를 맥에서는 도무지 읽을 수가 없다. 뭐 이런 문제가 있었대요. 그거는 윈도우의 문제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그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피스용 맥을 사보타주 반대도 마찬가지고. 한 것 같은데 뭐 하여튼데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경쟁사들 아무튼 방해하던 행위를 했는데 법무부가 소송을 통해서 이거 막아줬기 때문에 이제 애플이 성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고 그리고 뭐 그렇죠. 약간 근데 이게 그 덕이라고 하면서도 약간 결국 근데 애플이 그렇게 이 정도로 커지는 걸 못 막은 것도 사실 결국은 법무부에 미리 못 막은 것도 뭔가 좀 책임 소재가 뭐 하여튼데 그쵸.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소송 아마 2030년 전에 끝나기 힘들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워낙 건수도 크고 아마 분명히 이거 양쪽에서 1심에서 뭔가 결과 나오면 분명히 상대방이 이제 항소를 할 거기 때문에 100% 대법원까지 갈 거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뭔가 이게 결과론적 뭔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려면은 아마 한 2030년 넘어서 우리 모두 40대 되어서야 뭔가 결과가 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그렇죠. 이게 나왔다. 퀵타임이었어요. 퀵타임 윈도우가 안 되게 퀵타임을 막았다고? 윈도우에서 지원을 하려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대로 안 돌아가게 이것저것 수를 썼다고 이제 그 당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VP가 말을 했대요. 이거는 뭐 하나의 예시인 거고 이런 식으로 경쟁사들의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안 돌아가게끔 여러 가지 스텝을 써놨다라는 게 문제였던 거죠. 퀵타임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그런데 이거를 샤먼법 2조를 기반으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소송에서 지고 이제 합의를 하면서 그런 행위를 일체 못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아이튠즈도 자유롭게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거고 이거 퀵타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돼 있어요.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고 여기 소장대로면은 여기서 뭐 보고 싶으면 이제 소장 19쪽 30번 행에 보시면은 30번 패러그래프에 보시면은 뭐 애플이 2001년 1월에 아이튠즈를 뭐 공개했다. 이는 뭐 퀵타임 기반의 소프트웨어고 어쩌고 저쩌고 초기 버전은 애플 맥에서만 가능했으나 뭐 2021년에 나중에는 이제 윈도우에서 호환됐고 같은 해에 아이파워스를 데뷔시켰고 어쩌고 저쩌고. 여기서 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소송이 애플에게도 큰 기여를 했다고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로 하여금 이제 다양한 API를 서드파티 개발자들에게도 공개를 하라고 강제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개발을 할 수 있었다. 이 얘기죠. 그쵸. 근데 뭐 사실은 역사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긴 하죠, 사실은. 뭐 지금 와서는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뭐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뭐 우회를 했을 수도 있고 뭐 비슷한 거를 iOS에서도 해라고 강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게 좀 웃기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유는 그거를 다 이제 법안을 만들어서 이제 DMA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 강제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DMA 자체도 지금 사실 구멍이 많아서 지금 애플이 그 구멍을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근데 미국은 이거를 고소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게 정말 고소의 나라답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EU는 이제 법을 만들어서 이제 거의 해결의 직전이지만 이제 시작이잖아요. 미국은 이거 하려면 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10년까지 걸릴 거고 그동안 또 뭐가 달라져 있을지 모르죠. 그 안에 법이 질까? 미국 안 될 것 같아요. 네, 안 될 것 같아요. 하원에서 한 10년 걸리고 또 상원 갔다가 상원에서 만약에 또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 이거 비토 할래 하면 아니죠. 그 비토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계속 레인덕으로 돌겠지 뭐. 뭐 비토 이렇게 해서 가면은 비토고 위에서 내려오면 이제 이쪽에서 비토하면서 이제 레인덕으로 계속 돌고 돌겠지. 지금 사실 바이든도 사실 지금 상황이 좋진 않았어. 거기는. 네, 그쵸. 네, 바이든도 그렇죠. 상황이 안 좋은데 지금 이스라엘 때문에 아마 지지율 엄청 떨어졌을걸요? 맞나? 그러고 보니까 오늘 뭐 저거 나왔던데요. 그 펜타곤 주변에 피자집들이 너무 바쁘다고. 네, 뭐 이란이 해갖고 지금. 예. 야근한다고 그러겠죠 뭐.
지금 바이든 지지율이 39.3%입니다. 뭐 윤석열보다 높네. 뭐 트럼프보다도 높나? 트럼프보다 높나? 뭐 아마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법안 이제 논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파고들 부분이 많죠. 이제 LG가 망한 거 휴대폰이 안 좋아서 망한 거지 우리 때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은 사실 뭐라고 답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뭐 작은 애들도 뭐 계속해서 살아남기는 하잖아요. 문제는 걔네들 다 중국 업체라서 그게 문제지. 뭐 원플러스나 이런 애들 다 중국 업체라서 문제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애플의 이 문제를 두 정부에서 두 나라 뭐 하나는 나라고 하나는 이제 뭐 국가 연합체의 정부에서 정말 상반된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이제 사실은 미국이 얼마나 지금 미국도 사실은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구나라는 걸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실감나게 하는 약간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유럽이 상태가 썩 좋냐라고 하면 뭐 그건 또 이제 또 할 말이 많겠지만 적어도 거기는 애플 특정 기업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 큰 디지털 기업들이 여러 군데가 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알고 좀 한 번에 적용할 방법을 생각이라도 해봤다는 게 정말 고무적인 건데 미국은 그런 시도는 했죠. 뭐 청문회에 한 번 정도 했는데 그 뒤로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제 생각엔 그거예요. 그 로비가 너무 커. 미국은 로비도 너무 로비의 그 영향 자체가 너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로비는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잖아요. 뭐 뒷돈으로 열심히 뒷광고 열심히 하겠지만 근데 미국은 그게 합법이다 보니까 진짜 그 자본주의의 끝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그래서 저는 참 이 사태를 보면서 참 쉽지 않구나. 물론 이제 이게 사실 이게 벌어졌다는 건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이후로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라서 사실은 이게 꽤 큰 사건인 건 맞고 그다음에 뭐 지금 이제 법무부가 이제 구글하고도 지금 한판 하고 있죠. 그쪽은 잘 돼가나 몰라. 하여튼 둘 다 이렇게 고소하는 방식으로 이걸 해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사실 뭐 그쪽도 그냥 법무부 쪽도 답답하실 거고 그다음에 많은 미국 그런 관련을 있으신 분들도 답답하실 거고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니 나라 정치 방식이 그런 걸 어쩌겠어?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캐스트는 아시다시피 애플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 스포티파이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 다뤘던 내용 코드콘.me/cast/210에 들어오시면 오늘 다뤘던 내용 기사로 쫙 정리해놨으니까 또 들어오셔서 한번 저 기사도 한번 보시고 저희가 그 법무부의 소장도 올려놓겠습니다. 이게 89쪽짜리입니다. 사실 이런 쪽에선 긴 편은 아니래요. 이게 놀랍게도. 왜냐하면은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그 애플워치랑 애플이 이제 지금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그 항소장이 916페이지짜리랍니다. 그것도 다뤘어야 되는데 뭐 하여튼 네 그거는 사실 뭐 그렇습니다. 항소했다고요. 그렇고 하여튼 올려놓을 테니까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들어오셔서 링크도 읽어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들으신 청취자분들 가족들 그리고 청취자분들의 소중한 바쪽 되시는 분들까지 또 이렇게 또 변화무쌍한 날씨 속에서 또 건강하게 또 지내시고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 혹시 그 후지필름 X106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었습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거잖아요. 6요? 5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도대체 D세대들은 이제 MZ세대라고 해야 되나? D세대라고 해야 되나? Yes. 이 틱톡 세대들은 이 카메라에 뭘 보고 그렇게 열광을 한 것인가? 그쵸. 그 카메라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까지 특별할 게 전혀 없는 카메라거든요. 물론 이제 후지필름이라는 아주 특수한 기업이죠. 필름 만들던 기업이다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필름 시뮬레이션이 특징이긴 한데 그리고 이 인스타그램, 틱톡 하는 분들이 이 필름 감성을
최근에 좀 많이 찾았대요. 그러면서 필름 카메라 검색어도 많이 오르면서 한때 그랬죠. 예. 그것과 맞물리면서 이제 판매가 늘었다라는 해석은 있는데 카메라만 놓고 보면 정말 특이할 건 없거든요. 그 카메라. 뭐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제가 X106를 2주 정도 써봤고요. 약간 저 MKBHD 멘트네. 2주 정도 써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 디에디트의 리뷰를 썼고 올렸고, 근데 지금 약간 이분들의 이제 그 출판 이제 발행 스케줄이 있어서 아마 이 팟캐스트 나갔을 시점에 이미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이게 실제로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올라가기 전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제 그 사정에 따라서. 근데 일단 그거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그 필름 시뮬레이션, 그리고 제 생각에는 얘네들의 화상 처리 엔진이라고 하죠. 이제 스마트폰 용어로 치면 ISP인데, 그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일반 카메라들에 비해서 좀 더 많은 기능들을 한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일단 필름 시뮬레이션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물론 이제 다른 카메라도 소니 같은 경우는 이제 피처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막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근데 그 후지의 필름 시뮬레이션만큼 이렇게 프리셋도 많지 않고, 그리고 대부분 다 아마 커스텀으로 맞춰야 될 거예요, 걔네들은. 근데 이제 필름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20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변화폭도 상당히 크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빨라요. 그런 거 처리하는 속도가. 그런 이제 JPEG 처리하는 속도가 좀 빠른 편이라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떤 또 기능들이 있냐면, 뭐 HDR JPEG 바로 합성하는 기능 뭐 이런 건 요즘 기본인데, 뭐 이제 다이내믹 레인지 무슨 그런 기능들이 이제 다이내믹 레인지 관련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건 리뷰에서 그냥 되게 두루뭉술하게 언급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얘네가 사진을 찍으면은 그 하이라이트랑 그 이제 씬 안에서 감지를 해요. 뭐 하이라이트 상황이랑 이런 걸 이제 뭐 얘네도 이제 특광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로 감지를 한 다음에 그 하이라이트가 안 날아가게끔 정도로만 그 약간 이제 좀 언더 노출로 찍는 거예요. 사진 자체는. 그래 놓고 이제 이제 센서 값에서 받아들이는 건 이제 로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JPEG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섀도우를 살짝 밑에 이제 그런 그늘진 분들을 살짝 부스트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거를 저장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기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실제로 이거를 하고 싶으면은 보통은 이제 롤을 찍은 다음에 라이트룸 안에서 이제 그거를 건드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그거를 이제 카메라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약간 JPEG으로 찍기가 다른 카메라들보다 좀 편하다라는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이제 다른 카메라들은 제가 워낙 JPEG으로 잘 안 찍는 것도 있기는 한데, 특히 옛날에 왜 그 니콘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에 그 왜 저채도 현상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JPEG으로 뭐 그거 이제 이미지 화상 처리 엔진이 뭐 마탱이가 가서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사실 JPEG을 그렇게 신뢰를 안 하거든요. 그냥 다 로로 찍지. 로로 찍고 그냥 자기가 보정하는 거를 선호를 하고, 저도 그런 편인데,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런 아까 이제 땅콩님이 계신 G세대 사람들은 로로 찍는 거 귀찮아요. 왜냐하면 로로 찍으면은 일단 용량 크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이게 사진이 나오려면 이제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나는 이거를 바로 인스타그램으로 올리고 싶은데. 그거 언제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라이트룸 구독하지 그래요. 않습니다. 뭐 그거 한 달 2만 원이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카메라 찍고 뭐 앱으로 하든 아니면 뭐 저같이 이제 SD 카드 뽑아갖고 그냥 그 어댑터 해갖고 바로 폰에 꽂던, 바로 이제 찍은 다음에 바로 빼와서 꽂아서 꽂든 뭐 한 방식으로 해서 폰으로 불러온 다음에 곧바로 인스타로 올리고 싶거든요. 그런 용도로 생각했을 때 이제 뭐 후지의 그런 필름 시뮬레이션이나 아니면 JPEG 그런 거 하는 방식, 그 JPEG를 핸들링하는 방식이 다양한 게 그 사람들의 이제 니즈랑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X100이 이제 6잖아요. 제가 6인데 이게 6세대거든요. 이게 이 시리즈 카메라가 맨 처음으로 나온 게 2011년이에요. 벌써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10년 만에 뜬 거예요, 이 카메라가. 그동안은 그냥 정말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래. 좀 약간 틈새 시장 카메라였죠. 그랬다가 갑자기 확 뜬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진짜로 그 G세대 사람들이 이게 그 니즈랑도 맞아떨어진 거죠. 모든 사실 아이폰이나 뭐 갤럭시나 다 어차피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처리하는 방식들이 있으니까 다 사진들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G세대 제가 생각하기에 그 G세대들의 이제 그 G세대들이 원하는 거는 좀 나만의 사진 스타일을 원하는 거죠. 그냥 모두가 그냥 저 아이폰이나 이제 뭐 갤럭시로 찍으면 다 거기서 거기처럼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필름 시뮬레이션을 제공하고 뭐 이런 이제 이 필름 시뮬레이션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이제 필름 시뮬레이션 찾아서 이거를 이제 나만의 이제 사진 뭐 찍는 스타일이라고 하면서 찍어서 바로 이제 폰으로 넣어서 인스타그램으로 올릴 수 있고 이런 기능들이 있는 거는 그게 좀 큰 메리트이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사실은 저희 같이 이제 맨날 이제 로 만지는 거, 로 찍어서 보정해서 만지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사실은 로로 찍어서 이제 라이트룸에서 보정하는 과정도 이제 사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 이제 필름 카메라에 이제 현상하는 것처럼. 그래서 뭐 라이트룸도 거기에 이제 모듈 이름이 현상이라고 돼 있는데, 요즘 친구들은 그게 귀찮죠. 충분히 이해하고요. 귀찮아요. 귀찮을 때도 있어요. 저 그래서 옛날에 신혼여행에서 찍은 사진 한 400장 정도 됐는데, 제가 결혼을 1년 전에 했거든요? 제가 작년 4월에 결혼했으니까. 저 그거 신혼여행 사진 여름 다 돼서 보정 다 했거든요? 뭐, 물론 다른 일도 겹치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된 거긴 한데, 귀찮아요. 귀찮을 때 진짜 귀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해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사실, 그런 면에서 좀 신선한 카메라다. 그거는 좀 인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뭐, 그래요. 그 외에, 그리고 뭐, 이거는 사실 땅콩이님이 좀 더 잘하실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 후지필름의 그 센서가 좀,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디지털 카메라들 쓰는 시모스 센서랑 좀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뭐, 엑스트랜스, 일반 베이어 패턴 이런 게 조금 다르다고는 하는데, 이거는 조금 좀 논쟁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리뷰에서는 뺐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그거는 이제 약간 기술적인 얘기가, 이거는 사실 블루님 소환해야 되는 문제긴 한데, 이 일반적으로 쓰는 센서의 배열이 이제 베이어 배열이라고 해서 RG, BG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일정하다 보니까 만약에 해상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좀 복잡한 패턴의 사진이 찍히면 모아레가 생기죠. 약간 모아레 같은 현상이 생기죠. 그런데 이제 후지필름의 센서 배열은 RGBG가 아니고 약간의 무작위성을 더해서 이제 필름 이제 입자들이 무작위로 뿌려져 있는 것에 착안해서 약간 무작위성을 더해서 모아레 패턴이 든다고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부 사실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해상도를 약간 낮추는 로우 패스 필터라는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카메라에는. 그런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처럼 무작위성을 늘리거나 아니면 그냥 해상도를 높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화소가 충분히 높아져서 이제 화면에 들어오는 그런 복잡한 패턴들도 인식할 수 있는 만큼의 해상도가 확보가 돼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소니 카메라 중에 고해상도 카메라, 이제 A7R6 이런 애들은 모아레 거의 없죠. 심지어 이제 로우 패스 필터도 필요 없어져가지고 빼버렸어요. 그런 카메라들은. 그러면은 이제 그 정도가 돼버리면은 소니 그 엑스트랜스 배열이 필요가 없죠. 실제로 푸지필름의 중형 카메라는 그냥 베이어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리고 이제 로우 패스 필터도 당연히 필요 없을 거고, 그러면. 그리고 이번에 X100의 해상도가 4천만 화소일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알기로 4,050만인가 맞으면 뭐 사실상 4천만이죠. 그 밀도 그대로 풀프레임을 하면은 6천만 화소 넘을걸요? 그쵸.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뭐 푸지필름의 고집이 이제 풀프레임 절대 안 한다인 걸로 알거든요. 네,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이제 해상도가 충분히 높아서 이제 베이어냐 엑스트랜스냐는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엑스트랜스면은 오히려 단점이 부각될 수도 있는 게 베어베어는 이제 아주 오래된 포맷이고 그리고 RGBG 이렇게 일정하기 때문에 연산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엑스트랜스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써왔던 베어페어 패턴에 기반한 알고리즘 그런 거 다 못 씁니다. 그냥 다 새로 짜야 돼요. 뭐 그거는 근데 뭐 이미 후지필름이 짰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초기에는 호환성 문제가 장난 아니었어요. 그 fuji 로 파일은 읽히지도 않는 심지어 어도비 소프트에서도 한동안 안 열렸어요. 이 엑스트랜스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지금도 이제 fuji에서 처리하는 거랑 일부 서드 파티 앱에서 처리하는 거랑 너무 판이하게 다를 수도 있다고 했던가 그래요. 캡처원이 가장 잘한다라는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 그냥 너무 기술적인 문제라서 근데 이제 해상도가 충분히 높아지면은 문제가 없어지는 문제긴 한데 다만 이번에 X105의 6로 올라오면서 해상도는 이제 거의 1.5배 증가했는데 렌즈는 그대로인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해상도 올라간 것만큼 충분히 이제 해상력이 올라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5 때 리뉴얼 했어요, 렌즈는. 물론 그때 그 렌즈가 5천만, 6천만 화소 대비를 할 수 있게끔 해놨으면 괜찮겠지만. 아마 그때 좀 어느 정도 얘네들도 나름 그게 있으니까, 로드맵이 있으니까 좀 오버헤드 보고 했을 것 같긴 해요. 그때 5가 2600만 화소인데 그때 이제 렌즈 리뉴얼 했다 그랬었거든요. 그때 렌즈 광학기 구조 이런 걸 한번 손봤다고. 그렇게. 그리고 사실 후지에가 지향하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모든 면에서 선열도가 완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나 싶기도 하고 그 지향하는 걸로 고려했을 때 그거는 근데 그건 또 그거대로 약간 그 얘기는 있는데 하여튼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흥미로운 카메라라고 생각해요. 그 후지가 물론 이제 진짜로 스펙만 따지면은 사실은 당연히 소니나 이런 애들의 좀 그렇긴 한데 이게 410만 원치 이제 흥미롭냐라고 하면 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물론 정가는 210만 원이니까 하여튼 네. 정가에 잘 구해 보십시오. 예, 그게 문제죠. 그래서 저는 리뷰에서 결론을 낸 게 차라리 내가 만약에 후지를 샀다면은 그 X100을 사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XT5나 이제 그런 애들을 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리뷰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후지에 이거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사실 더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로 엔딩을 했었죠. 근데 물론 이제 4천만 화소짜리 저는 이제 고화소 센서를 좋아하니까 크롭이나 이런 거의 용이성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하면 4천만 화소를 가지고 있는 지금 기종이 딱 3개예요. 지금 이제 X100 막 나온 거랑 그다음에 완전 플래그십인 이제 XH2다. XH2가 이제 4천만 화소짜리고 그다음에 이제 XT5 이렇게 3가지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제 그 센서가 이제 후지 필름이 그런 이제 아래로 내려오는 거 그런 거는 잘하는 편이라서 아마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아마 다른 이제 좀 하위 기종들에도 조금씩 이제 4천만 화소짜리 센서를 넣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게 제가 조금 실망했던 거는 크기가 생각보다 커요. 카메라가. 지네들 미러리스보다 작아. 아니 커. 그런 XT5보단 조금 작고 그게 이제 플래그십에서 2번째인 애거든요. XT5가. 근데 그 다음 거 레인지 파인드 넣고 아이비스 넣고 그리고 다이얼 3개 넣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XT5가 다이얼은 더 많아요. 그리고 아이비스 근데 아이비스 넣는 거는 두꺼워지기만 살짝 두께가 늘어나기만 했지 그 전반적인 면적 자체는 똑같대요. 그러니까 그 면적 자체가 근데 이미 그 XT30인가? 그 좀 하위, 한 중간급 되는, 이제 미드레인지급 되는 미러리스 있거든요? 걔보다 커요. 물론, 그래서 그 레인지 파인더 이런 거 넣느라고 좀 그런 OBF 하이브리드 그거 넣느라고 좀 그게 그렇게 된 거긴 한데, 물론 그게 좀 사진을 찍는 경험에 있어서 좀 되게 특이한 경험을 제공해 주기는 하는데, 약간 좀 굳이 싶은 게 좀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사실
그게 이제 하이브리드라 그래서 이제 옵티컬로도 이제 광학식으로도 볼 수 있고 이제 전자식으로도 볼 수 있는데 광학식으로 보려면은 이제 좀 정확하게 사진을 찍기는 좀 힘들어요. 좀 감으로 때려잡아야 되는 감이 있기 때문에. 원래 레인지 파인더가 그렇죠. 예, 원래 이제 뭐 그것도 이제 사진 찍는 맛이다 그러면은 사진 찍는 맛이긴 해요. 근데 조금 답답한 감은 있죠. 그리고 이게 그 전자식 뷰파인더 하는 거랑 비교해서 그 기능이 몇 가지 안 되는 게 빠지는 게 있고 그 이제 광학식을 쓰면 또 기능이 좀 몇 개가 빠지거든요. 뭐 이제 몇몇 이제 초점 트래킹 기능이 안 되고 뭐 이제 이제 수준기라 그러죠. 그 이렇게 사진이 잘 정렬이 됐는지 봐주는 거 중에 3D로 하면은 이게 그 광학식 뷰파인더에서는 이제 3D가 안 돼요. 그러니까 좌우로 이렇게는 되는데 수평계. 그러니까 좌우로 이제 수평계가는 되는데 위아래 수평계가 안 돼요. 위아래 하려면 무조건 전자식으로만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전자식을 더 많이 썼어요. 광학식은 좀 재밌구나 정도긴 한데 그 이상의 기능적으로는 좀 사실 뭐 내가 정확하게 사진을 찍고 싶으면 사실은 그거를 쓰면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저런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정가로 구하는 게 불가능한 것도 생각을 하면은 차라리 그냥 저 XT5가 정가가 240만 원인데 걔는 정가로 구할 수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렌즈를 따로 붙여야 되니까 뭐 그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아마 지금의 엑스펙 사는 것보단 쌀 거예요.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은 게 이번에는 공장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좀 시간이 지나면 수급이 풀리지 않을까. 그렇죠. 뭐 그런 기대는 있죠. 뭐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 왜냐면 후지가 사실 가낸 수공업 하는 업체라서. 그러니까 지네들도 사실 그렇게 에스펙 5가 팔릴 거라고 전혀 생각을 안 했을 그쵸, 거고. 네. 그리고 카메라 뜯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막 필름 덕지덕지 돼 있고 케이블 덕지덕지 돼 있는 구조라서 대량 생산하기 진짜 안 좋거든요. 이번에 좀 많이 아예 대량 생산에 좀 초점을 많이 둬서 이제 설계를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좀 설계 방식도 많이 바꿨고 이제 아무래도 그거를 쓴맛을 한번 봤으니까 뭐 걔네들 입장에서 쓴맛이긴 했지. 그러니까 그게 후지처럼 이제 니치 시장 노리면서 가내 수공업 하던 데서는 먹히는 방법인데 그런 업체가 갑자기 이제 확 뛰어버리니까 못 따라갔던 건데 이제는 좀 따라가면은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죠. 뭐 안정화가 뭐 지금 당장은 이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막 360만 원만 이렇게 파는 애들도 있어요 지금. 근데 그 가격엔 절대로 사시면 안 되고 사실 그 가격이면 알파7 CR이 보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리뷰했던 카메라인데 참 그게 그렇게 되는데 근데 저는 이거 써보고 나서 후지 필름이라는 그거 자체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진짜 센서 크기가 다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좀 생각이 좀 바뀌었고 뭐 물론 이제 그렇다고 내가 후지 필름 카메라를 살 거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긴 하지만 일단은 이제 카메라 사진 찍는 게 좀 재밌다라는 생각이 좀 있긴 해요. 좀 사실 뭐 소니나 이런 애들은 좀 더 클리니컬하게 사진 찍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건 이제 사진 찍는 걸 업으로 하는 분들을 주로 위한 카메라라서 물론 후지필름으로도 풀타임으로 이제 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후지필름 카메라로. 근데 조금 후지필름은 조금 그런 과정에서 조금 재미를 더해주는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뭐 좀 사실 소니나 이런 애들은 좀 더 그냥 좀 더 클리니컬한 그런 게 좀 있는 거고. 저는 그런 생각이었고, 하여튼 재밌게 썼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알파7 CR을 찍을 때는 제가 그거는 거의 세 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뭐 제가 뭐 아시다시피 제가 백수가 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갖고 많이 못 썼어요. 그래서 막 제가 제 사진 라이브러리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사진량이 320 몇 장밖에 안 돼요. 372장밖에 안 되는데 이 후지 X100은 969장 많이 찍었어요. 제가 이거 받자마자 이제 결혼 1주년이라고 한번 여행도 갔다 왔고 제가 그리고 마침 이제 백수가 되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좀 생겨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딱 얘 받았을 때 딱 꽃이 핀 거예요. 벚꽃이. 아싸! 이러면서 열심히 꽃들을 찍고 다녔는데 뭐 그렇습니다. 뭐 재밌게 썼고
네, 후지에 대한 좀 편견이 많이 깨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한번 뭐 궁금하면 한번 저기 빌려서 써보시면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카메라 자체는 좀 재밌는 카메라였고, 근데 이제 확실히 이제 소니에 비해서 좀 뒤지는 부분이 있긴 해요. 뭐 포커스도 좀 소니보다는 잘 못 잡고, 얘네도 사실 그런 인터페이스가 구리고 인터페이스가 매우 안 좋다고 하던데. 뭐 그건 소니가 자랑할 만한 문제는 아니라서 사실은 뭐 그거나 독인 개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소니도 상태가 영 좋진 않아. 그래도 소니는 한번 최근 세대에서 갈아엎어서 이제 쓸만해졌어요. 뭐 쓸만합니다. 저는 이게 좀 특이하다고 느꼈던 게, 얘는 포맷이 쇼컷이 있어요. 뭐였지? 저 삭제 버튼이랑 커맨드 다이얼 동시에 오래 누르고 있으면 포맷 메뉴가 바로 나타나요. 뭐 그런 재밌는 그런 이제 쇼컷들 그런 건 있더라고. 근데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좀 몇 가지 뭐 이렇게 퀵 메뉴로 이렇게 설정해 줄 수 있고 이런 게 몇 가지 좀 신경을 썼다 이런 부분이 있긴 하는데, 근데 소니보다 훨씬 나은 거 하나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을 훨씬 잘 활용해요. 아니 나는 그거에서 이제 사진 보는 그거에서 핀치로 확대가 되는 건 처음 봤어. 카메라에서. 소니는 그거 안 되거든. 핀치로 확대가 되는 거는 걔네 아마 소니는 아직도 터치 스크린은 그 초점 잡는 거? 그것만 거의 쓸걸요? 거의 걔는 터치 스크린 되게 터치 인터페이스 자체 되게 인색해서 왜 그러는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오작동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그런 것도 있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콧등으로 가끔씩 오작동이 일어날 때가 있긴 있었거든요. 그 터치 스크린이. 근데 좀 과하게 인색하다라는 느낌은 좀 들 때가 있기는 해요. 저 소니 같은 경우는. 터치 스크린, 그럴 거면 터치 스크린을 왜 달았어? 약간 물론 그런 것도 있죠. 하도 다들 터치 스크린을 왜 너는 안 달았냐, 니까 어거지로 좀 터치 스크린 좀 단간도 없지 않았긴 한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네, 재밌었어요. 이번에 카메라 쓰는 거는. 그래서, 짝꿍말로는 다음에 여행 어디 갈 때 또 카메라 리뷰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막 그런 식으로 좀 약간 반장난으로 얘기를 하긴 했죠. 이번에 결혼 1주년 여행 때 너무나도 잘 썼기 때문에. 한번 궁금하면 빌려서 한번 써보세요. 한번 써볼 만은 한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소니만큼 카메라가 빠릿하다는 느낌은 없긴 해요. 맞아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JPEG 그런 거 쪽에서는 좀 이제 소니보다 좀 더 신경을 쓴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쪽의 속도는. 근데 카메라 조작면의 속도에서는 확실히 소니가 더 우위인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이제 그게 좀 더 얘네들은 더 전문적으로 그걸 하던 애들이니까 좀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저는 네, 왜 후지만의 색감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게 조금 이해는 되더라고요. 얘네들이 확실히 튜닝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잘 아는 것 같다? 약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맞습니다. 리뷰는 네, 디에디트에서 읽으실 수 있고요. 제가 여기다가는 거기에 이제 샘플 사진도 엄청 이제 그거를 리뷰 쓰는 것보다 샘플 사진 선별하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찍어서. 그래서 네, 한번 가서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에피소드 노트에다가 저 리뷰 링크는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후지필름이 이렇게 화제가 되기 시작한 이유가 스마트폰으로는 다 거기서 거기인 사진들이 나오니까, 특히 이제 서로 아이폰하고 갤럭시하고 둘이 또 색감이 또 닮아가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이제 따라하면서. 그러니까는 양쪽에서 다 그냥 거기서 거기인 사진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좀 지루해서 좀 그걸 찾는 것 같고, 특히 이번에 보니까 iOS에도 그런 필름 시뮬레이션 카메라 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봤는데 얘는 너무 느려. 근데 사진 찍는 속도가 좀 심각한 것 같아.